1347년 10월 시칠리아 섬의 메시나 항구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노바 상선들이 속속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해를 건너온 이 배들은 크림 반도의 카파 항구에서 출발했는데 선원들의 얼굴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항구 노동자들이 밧줄을 묶고 화물을 내리려 할 때 그들은 곧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갑판 위에 쓰러진 선원들, 그들의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에는 검푸른 혹이 달걀만하게 부풀어 있었고 온몸에는 시퍼런 반점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메시나의 항구 관리들은 즉시 배를 추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쥐와 벼룩을 타고 항구 창고로, 시장으로, 주택가로 스며들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연대기 작가 미카엘레 다 피아차는 그의 저서 시칠리아 연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숨결만으로도 모든 것이 오염되는 듯 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곧바로 병에 걸려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1348년 1월 흑사병은 이미 이탈리아 반도 전역을 휩쓸었고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아비뇽에 머물고 있던 교황 클레멘스 6세의 궁정 의사기 드쇼리악은 자신의 의학 논문 대외과학에서 두 가지 형태의 흑사병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림프절이 부어오르는 선페스트였고 다른 하나는 더욱 치명적인 폐페스트였습니다. 선페스트 환자는 발병 후 5일에서 7일 사이에 사망했지만 폐페스트는 단 2일 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기 드쇼리악은 이 병은 너무나 전염성이 강해서 환자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염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348년 봄 파리에서는 하루에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생트 이노상 묘지는 곧 포화 상태가 되었고 시 당국은 서둘러 새로운 대규모 공동묘지를 조성해야 했습니다. 시신을 실은 수레가 밤낮 없이 돌아다녔고 종을 울리는 사람의 구슬픈 외침이 거리에 메아리쳤습니다. 죽은 자를 내놓으시오. 죽은 자를 내놓으시오. 프랑스의 연대기 작가 장드 베네트는 그의 연대기에서 사람들은 아침에 건강했다가 저녁에는 죽었고 저녁에 건강했다가 다음날 아침 숨을 거두었다. 죽음은 나이도 성별도 신분도 가리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영국에는 1348년 6월 도시 태안의 작은 항구 마을 멜콤브 레지스를 통해 흑사병이 상륙했습니다. 영국의 연대기 작가 헨리 나이트는 레스터 연대기에서 가스코뉴에서 온 배 한 척이 도착했고 그 배에 탄 선원 한 명이 끔찍한 병을 옮겨왔다. 그로부터 온 마을이 전멸했고 병은 거침없이 내륙으로 퍼져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런던은 그해 가을에 흑사병의 한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템즈강 남쪽 사우스워크 지역의 성 토마스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은 여전히 고대 그리스의 의사 갈레노스의 체액설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몸에서 나쁜 피를 뽑아내는 사열을 시도했고 향료와 약초를 태워 공기를 정화하려 했으며 뜨거운 쇠로 부은 림프절을 지지거나 절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료법은 오히려 환자의 고통만 가중시켰을 뿐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 대학의 의학부 교수들은 1348년 10월 프랑스 국왕 필립 6세의 요청으로 흑사병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들은 1345년 3월 20일 물병자리에서 발생한 목성, 토성, 화성의 합이 지구의 공기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체의 배열이 지상의 공기를 부패시켜 유독한 증기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사람들의 폐로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문학적 설명은 유럽 전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중들에게는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설교단에서 사제들은 구약성서의 출애굽기를 인용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덮친 10가지 재앙처럼 타락한 기독교 세계에 내린 신의 채찍이다. 수도원의 필사본에는 묵시록의 4기사 중 창백한 말을 탄 죽음의 기사가 유럽 대륙을 짓밟는 세밀화가 그려졌습니다. 1349년 여름 잉글랜드 남부의 작은 마을 윌트셔의 교구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의 참혹함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3월에 임명된 사제가 4월에 죽고 그를 대체한 사제가 5월에 죽고 또 다른 사제가 6월에 임명되었으나 7월에 사망했습니다. 한 교구에서 석 달 만에 3명의 사제가 연이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병자 성사를 주기 위해 환자들 곁에 머물렀고 그로 인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사제의 40%에서 45%가 흑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는 그의 불멸의 작품 데카메론 디 시에이에미아 로엔의 서문에서 1348년 피렌체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아내는 남편을, 형제는 형제를 돌보지 않았다. 더욱 믿기 어려운 일은 어머니들조차 자신의 자녀를 버린다는 것이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마치 염소나 양처럼 버려졌다. 보카치오는 피렌체에서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 도시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1349년 말 독일 지역으로 흑사병이 확산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의 연대기는 거리에서 풀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시체의 악취가 진동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러워했다고 전합니다. 쾰른에서는 시의회가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공 목욕탕을 폐쇄하고 시장을 제한하고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이 모든 노력은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1349년 말에서 1350년 초 사이에 흑사병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 항구를 통해 들어온 병은 빠르게 북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왕실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농장이 완전히 버려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생존자가 거의 없어 토지 소유권을 확인할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동유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352년 흑사병은 모스크바 대공국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 연대기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고 집안의 모든 식구가 함께 죽어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모스크바의 대공 시메온도 1353년 흑사병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두 아들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1353년 흑사병의 첫 번째 대유행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유럽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유럽 인구 약 7,500만 명 중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인구의 30%에서 6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어떤 지역은 인구의 70%를 잃었고 수많은 마을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흑사병은 1361년, 1369년, 1374년, 1390년대의 되풀이에서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행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역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흑사병은 14세기 후반 내내 유럽을 괴롭혔고 그 여파는 15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침묵의 도래로 시작된 이 재앙은 중세 유럽 사회의 모든 기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교회의 권위, 봉건제의 질서, 사람들의 세계관. 이 모든 것이 검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은 때로는 병 자체보다 더 잔혹하고 비극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1348년 가을 프랑스 북부의 생든이
대성당에서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파리를 휩쓸고 지나간 후 살아남은 시민들은 성당 앞 광장에 모여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당의 주교와 사제들이 먼저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성유를 바르고 기도를 올리던 성직자들이, 병자성사를 집전하던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들이 차례차례 검은 죽음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아비뇽에 있던 교황청의 기록을 보면 1348년에서 1350년 사이 유럽 전역에서 사제와 주교 수도사와 수녀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전체 성직자의 약 45%가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는 1349년 7월에 사망했고, 그를 계승한 대주교는 2달 만에 또다시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 시에나의 대성당 참사회 기록에는 1348년 한 해 동안 24명의 고위 성직자가 연이어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의 무력함은 민중들에게 깊은 신앙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의 연대기 작가 하일리히 폰 헤르포르트는 그의 저서 연대기의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만약 신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의 종들인 사제들을 먼저 데려가시는가? 만약 신이 자비롭다면 왜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 죽어가는가? 이러한 의문은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온 가톨릭 교회의 정신적 독점의 첫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1349년 초 독일 남부 지역에서 이상한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흰 천으로 만든 긴 옷을 걸친 수백 명의 남녀가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스스로의 등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들은 고행단 또는 채찍질하는 자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33일 동안 마이너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살았던 해의 수를 상징하여 마이너스 순례를 다니며 하루에 2번 공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채찍질했습니다. 라일란트의 수도사 휴고 스페이트 샤르트는 그의 시꽃의 기록에서 고행단의 의식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나 광장에 모여 원을 그리며 누워 각자의 죄의 형태에 따라 특정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자는 옆으로 누웠고 위증을 한 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펼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일어나 서로의 등을 가죽끈에 쇠못이 박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살점이 찢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고행단은 처음에는 순수한 종교적 열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흑사병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던 찬송가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가 크오니 우리의 고통도 커야 하리. 우리의 피로써 당신의 분노를 씻어내소서. 그들은 프랑크푸르트, 슈트라스부르크, 쾰른 같은 대도시에 도착하면 수천 명의 군중을 끌어모았고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1349년 여름이 되자 고행단의 운동은 위험한 방향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제 없이도 직접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스스로를 심판자로 자처하며 흑사병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희생양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1348년 말 프랑스 남부의 툴롱과 프로방스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흑사병을 퍼뜨렸다. 이 근거 없는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기록을 보면 1348년 9월 한 유대인 의사가 고문을 받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비소와 독사의 머리, 전갈의 꼬리, 개구리와 도마뱀을 섞어 가루를 만들었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우물에 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문에 의해 강요된 거짓 자백이었지만
이 증거는 독일과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34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연대기 작가 야코프 폰 퀘니쇼페는 그의 스트라스부르크 연대기에서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그들은 유대인 구역을 둘러싸고 모든 유대인들을 끌어냈다. 약 2,000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묶여 도시 광장의 나무 발판 위로 끌려갔다. 그들에게 개종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의 모든 이들이 거부했다. 그러자 군중들은 나무 더미에 불을 질렀고 모든 유대인들이 불타 죽었다. 이러한 대학살, 즉 포그롬은 독일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마인츠에서는 1349년 8월 24일 3,000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쾰른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뉘른베르크, 뮌헨에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348년에서 1351년 사이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지역에서 약 350개의 유대인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적어도 2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유대인을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1348년 7월 4일과 9월 26일 교황은 두 차례의 교서를 발표하여 유대인 박해를 비난했습니다. 교황은 흑사병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죽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사는 지역에도 그들이 전혀 없는 지역에도 병이 퍼지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지적하며 유대인 학살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목소리는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들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고행단의 폭력성은 유대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상인들을 공격했고 성직자들을 위협했으며 때로는 도시의 정부 청사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1349년 10월 교황 클레멘스 6세는 마침내 고행단을 이단으로 선언하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교황의 교서 우리는 슬픔으로는 고행단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짓 경건함으로 민중을 현혹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각 지역의 세속 권력자들도 고행단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국왕 필립 6세는 1349년 말 고행단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독일의 여러 제후들도 고행단을 체포하고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1350년 초가 되자 고행단 운동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동유럽의 폴란드나 리투아니아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1290년 에드워드 1세가 이미 모든 유대인을 추방한 뒤였기 때문에 유대인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국에서는 다른 형태의 광신이 나타났습니다. 롤러드라는 종교개혁 운동의 씨앗이 뿌려진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는 1350년대부터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흑사병 동안 드러난 교회의 무능과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근거로 교회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스페인의 카스티아 왕국에서도 유대인 박해가 발생했지만 알폰소 11세가 비교적 강력하게 유대인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알폰소 11세 자신도 1350년 3월 지브롤터를 포위하던 중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스페인의 연대기 작가들은 왕의 죽음으로 왕국은 혼란에 빠졌고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고 기록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종교적 광신이 예술적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피렌체와 시에나에서는 회개의 행렬이 조직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맨발로 거리를 행진하며 성모 마리아의 자비를 구하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시에나 대성당의 벽화에는 이 시기에 제작된 죽음의 승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죽음이 말을 타고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평민, 젊은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낫으로 베어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배신은 사람들에게 깊은 정신적 외상을 남겼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인들의 삶을 지배해온 교회의 권위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성과 논리로 세계를 설명하려던 스콜라 철학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학자들의 이론도 의사들의 처방도 사제들의 기도도 검은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공백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깨지고 전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행단의 채찍질처럼 고통스러웠고 유대인 학살처럼 잔혹했습니다. 중세의 신앙은 흑사병의 시험 앞에서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349년 가을 잉글랜드 동부 노퍽 지방의 작은 장원에서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었지만 밀밭에는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원의 영주 로버트 경은 황금빛으로 익은 곡식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의 땅에서 일하던 60가구의 농노 중 이제 겨우 22가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흑사병으로 사망했거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영주는 살아남은 농노들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했지만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더 주시거나 부역을 줄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떠나겠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세 봉건제 아래에서 농노는 영주의 땅에 속박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영주의 허락 없이는 땅을 떠날 수 없었고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협상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348년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장원 회계 기록을 보면 이 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347년 추수철의 하루 일당은 2펜스였습니다. 1349년에는 4펜스로 올랐고 1350년에는 6펜스, 1351년에는 심지어 8펜스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임금이 4배로 뛴 것입니다. 영국 의회는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1349년 에드워드 3세는 노동자 조례를 선포했고 1351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한 노동자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남녀는 흑사병 이전의 임금으로 일해야 한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거나 지불하는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일할 수 있는 자가 일을 거부하면 투옥된다. 켄트의 한 장원 법정 기록을 보면 1352년 여름 한 농부가 법이 정한 것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40실링의 벌금을 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경제의 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국왕의 칙령보다 강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351년 프랑스 국왕 장 2세는 임금을 동결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파리 인근 생드니 수도원의 회계 기록에는 수도원장이 법을 어기고라는 주석과 함께 농부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도원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 임금을 고집하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의 세금 기록인 에스티모를 분석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1347년에서 1350년 사이 농촌 인구가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시에나 근처의 한 장원에서는 1347년에 80명의 농부가 일했지만 1351년에는 단 18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상인이자 연대기 작가인 마테오 빌라니는 그에 져서 연대기에서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영주를 선택한다. 그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독일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엘베 강 서쪽의 지역에서는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화되었지만 엘베 강 동쪽의 프로이센과 폴란드에서는 오히려 농노제가 강화되는 재농노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기사단의 기록을 보면 1350년대부터 동프로이센의 영주들은 농노들의 이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구역을 늘렸습니다. 서유럽에서 농노들이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동유럽에서는 역설적으로 속박이 강화된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81년 5월 켄트와 에식스에서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농민 반란 또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 부릅니다.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두세였습니다. 1377년, 1379년, 1380년에 세 차례 부과된 이 세금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1380년의 세율은 1인당 12펜스로 일반 노동자의 일주일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 반란의 근본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흑사병 이후 30년 동안 농민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대로 이어져 온 예속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81년 6월 13일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반란군이 런던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와트 타일러와 존 볼 신부는 왕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크로니클은 그들의 요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농노제의 폐지, 강제부역의 폐지, 토지를 에이커당 4펜스의 저렴한 임대료로 빌릴 자유. 존 볼 신부는 런던 외곽 블랙히스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토마스 왈싱엄의 역사에 그 내용이 전해집니다.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실을 잤던 시절 누가 귀족이었는가? 우리는 모두 똑같은 흙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부리는가? 이 연설은 중세 사회의 신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반란은 2주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6월 15일 스미스필드에서 왕과의 협상 중 와트 타일러가 런던 시장에게 살해당했고 반란군은 흩어졌습니다. 이후 잔혹한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존 볼 신부는 체포되어 교수형, 내장적 추령, 사지절단형을 당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수백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젊은 국왕 리처드 2세는 반란군에게 했던 약속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농노는 농노로 남을 것이다라는 그의 선언은 냉혹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381년의 봉기는 실패했지만 경제적 현실은 계속 변화했습니다. 옥스퍼드셔의 한 장원 기록을 보면 1390년대에 이르러 많은 영주들이 직영지 경영을 포기하고 땅을 소작농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농노에게 강제로 부역을 시키는 것보다 자유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땅을 임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주교의 장원 회계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은 1400년경에는 강제부역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1358년 5월 파리 북쪽 보베 지역에서 자크리의 난이라는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름은 귀족들이 농민을 경멸적으로 부르던 자크 봉온무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랑스의 연대기 작가 장 프루아 사르진 FROISSART는 그의 연대기에서 이 봉기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봉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백년 전쟁의 패배로 인한 중세 기사 계급의 권위 실추, 막대한 전쟁세, 그리고 흑사병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이 겹쳐졌습니다. 자크리의 난은 영국의 농민 반란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성을 습격하고 귀족들을 살해했습니다. 프루아 사르는 그들은 귀족의 아내와 딸들을 강간하고 어린아이까지 불태워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봉기 역시 2주 만에 진압되었고 이후 귀족들의 보복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약 2만 명의 농민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파리 대학의 경제사학자 기 부아가 노르망디 지역의 장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1380년대에서 1420년대 사이 농민이 지불하는 지대가 실질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현물지대가 화폐지대로 전환되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자율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토스카나 지역에서는 메차드리아라는 새로운 소작 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주와 소작농이 수확물을 절반씩 나누는 제도였는데 농민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피렌체 근교의 프라토 지역 기록을 보면 1350년대부터 메차드리아 계약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인 프란체스코 디 마르코 다티니의 방대한 서신과 회계 장부에는 농민들과의 협상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농민들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음을 보여줍니다. 스페인의 카스티아와 아라곤 왕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 문서들을 보면 카탈루냐 지역에서 레멘샤라 불리던 농노들이 점차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86년 과달루페 선언으로 카탈루냐의 농노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흑사병 이후 100년 이상에 걸친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폴란드와 보헤미아, 헝가리에서는 곡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영주들이 농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농노제라 불리는 현상으로 서유럽과 동유럽의 사회-경제적 발전 격차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가져온 노동력 부족은 기술 혁신도 촉진했습니다.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풍차 기술이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땅을 경작하고 배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양모 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곡물 재배보다 양 사육이 훨씬 적은 인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코츠월드 지역의 양털 상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이들 중 일부는 귀족 계급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길드의 독점이 약화되고 새로운 장인들이 등장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런던시의 길드 기록을 보면 1350년대 이후 전임엔 숙련 노동자에서 마스터 독립장인로 승격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파리의 세금 기록 장부를 분석한 결과 1380년대에는 중산층의 비율이 흑사병 이전보다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노동의 혁명은 단순히 경제적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농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예속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비록 수백 년이 걸렸지만 결국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 사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흑사병은 역설적으로 검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1424년 파리 생이노상 묘지의 회랑 벽면에 한 폭의 거대한 프레스코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죽음의 무도 또는 죽음의 춤이었습니다. 약 30m에 이르는 이 벽화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캠져 있었습니다. 해골들이 교황, 황제, 추기경, 기사, 상인, 농부, 어린아이를 차례로 이끌고 춤을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각 인물 아래에는 프랑스어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황 옆에 해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시여, 당신은 먼저 춤을 추셔야 합니다. 당신의 위엄도 저를 막지 못합니다. 황제 옆에 해골은 외칩니다. 황제여, 당신의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왕관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 프레스코화는 곧 유럽 전역에서 모방되었습니다.
독일 리베크의 마리엔 교회에는 1463년 베른트 노트케가 그린 30m 길이의 죽음의 무도가 그려졌습니다. 스위스 베른의 도미니크 수도원 묘지에도 1516년 니클라우스 마누엘이 비슷한 주제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의 성 바울 대성당 회랑과 여러 교구 교회의 죽음의 무도가 그려졌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장 르 페브르는 1376년에 이미 죽음의 무도를 주제로 한 장시를 썼는데 이 작품은 필사본으로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죽음의 무도라는 예술 장르가 왜 14세기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유행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그 답을 흑사병에서 찾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미술사학자 폴 빈스키는 그의 저서 중세의 죽음과 기억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흑사병은 죽음의 민주성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교황도 왕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똑같이 죽었다. 죽음의 무도는 바로 이 충격적인 깨달음을 시각화한 것이다. 실제로 흑사병 이전의 중세 미술에서 죽음은 주로 종교적 맥락에서만 다뤄졌습니다.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모습 또는 성인들의 순교 장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중반 이후 죽음 자체가 독립적인 예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사실적이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1485년경 제작된 죽음의 춤 인쇄본에는 기 마르샹이 목판화로 이 주제를 재현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 덕분에 이제 죽음의 무도는 교회 벽면을 넘어 일반 가정에까지 보급되었습니다. 파리의 부유한 시민들은 이 인쇄물을 구입해 집안에 걸어두었습니다. 죽음을 매일 상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 경구는 이 시대의 핵심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의 camposanto 묘지 벽면에는 1336년경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죽음의 승리 프레스코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흑사병 직전에 시작되었지만 1348년 이후에 완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죽음이 날개 달린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나 낫을 휘둘러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베어넘기는 장면입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들이 정원에서 음악을 즐기고 있지만 그들 위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죽음을 애원하지만 죽음은 그들을 지나쳐갑니다. 프랑스 디종의 샹몰 수도원에는 부르고뉴 공작 필립 2세의 무덤이 있습니다. 1385년부터 1410년까지 제작된 이 무덤은 조각가 클라우스 슬루터와 그의 조카 클라우스 대 베르베의 작품입니다. 무덤 위에는 공작의 화려한 조각상이 놓여 있지만 그 아래 회랑에는 애도자들이라 불리는 40개의 작은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수도사와 성직자들로 깊은 슬픔에 잠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의 가장 충격적인 요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원래 계획에 공작의 시신이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트랑시 또는 시체 무덤은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에 걸쳐 유행했습니다. 프랑스 루앙의 생마클루 교회에는 1526년에서 1533년 사이에 제작된 트랑시 조각이 있는데 이것은 반쯤 부패한 시신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영국 링컨 대성당에는 헨리 비숍의 무덤이 있는데 윗부분에는 화려한 성직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아랫부분에는 시체로 변한 그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이었다. 이러한 예술적 표현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활동했는데 그의 작품들 특히 쾌락의 정원이나 건초 수레에는 죽음과 지옥, 악마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흑사병 이후 형성된 새로운 시각적 언어의 정점이었습니다.
흑사병은 문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1348년 피렌체의 흑사병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10명의 젊은 남녀가 병을 피해 시골 별장으로 피신하여 10일 동안 매일 10개씩 총 100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문에서 보카치오는 피렌체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후 이러한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야기들 자체는 유머러스하고 때로는 외설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삶을 더욱 강렬하게 긍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영국의 시인 제프리 초서도 비슷한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캔터베리 이야기는 1387년경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캔터베리로 순례를 떠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입니다. 초서의 순례자들 중에는 기사, 수도사, 상인, 농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초서는 흑사병 이후 변화된 영국 사회를 날카롭게 관찰합니다. 특히 면죄부 판메인의 이야기에서는 3명의 방탕한 젊은이가 죽음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 서로를 죽이게 되는 우화를 통해 탐욕과 죽음의 주제를 다룹니다. 프랑스의 시인 프랑수아 비용은 1461년경에 쓴 시 유언에서 죽음과 빈곤, 범죄와 구원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의 유명한 시 눈 내린 때의 발라드는 하지만 지난해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후렴구로 끝나는데 이것은 모든 것에 덧없음을 노래합니다. 비용은 흑사병 세대의 후손으로 그의 시에는 죽음이 일상이 된 세계에 대한 깊은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종교 예술도 변화했습니다. 흑사병 이전의 성모 마리아 상은 주로 위험 있고 거리감이 있는 옥좌의 성모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14세기 후반부터는 피에타 파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성모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본의 라인 지방 박물관에 소장된 웨텐겐 피에타 1300에서 1325년경는 이러한 변화의 초기 사례입니다. 성모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예수의 시신에는 가시와 못자국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고통의 마돈나 도상이 발전했습니다. 시에나의 화가 시모네 마르티니와 그의 제자들은 눈물 흘리는 성모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흑사병으로 자식을 잃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슬픔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조각가 베이트 슈토스가 1477년에서 1489년 사이에 제작한 크라쿠프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제단화는 이러한 경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중앙 패널에는 성모의 승천이, 측면 패널에는 성모의 죽음이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면도 더욱 사실적이고 고통스럽게 묘사되었습니다. 독일의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1512년에서 1516년 사이에 그린 이젠하임 제단화에서 예수의 몸은 병들고 상처투성이로 마치 흑사병 환자를 연상시킵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이 제단화가 안토니우스 수도회의 병원에 설치되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음악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레퀴엠 진혼곡이 독립적인 음악 장르로 발전한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기욤 드 마쇼 1300년에서 1377년은 완전한 형태의 미사곡을 작곡한 최초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노트르담 미사는 1364년경 작곡되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흑사병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 미사를 위해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DS1의 진노의 날라는 찬송가도 이 시기에 널리 퍼졌습니다. 13세기에 작곡되었지만 흑사병 이후 장례 의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날, 그날은 세상이 재가 되리니 다윗과 무녀가 증언하였도다로 시작하는 이 찬송가의 묵시록적 분위기는 흑사병을 경험한 세대에게 깊이 공명했습니다. 건축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는 퍼펜디큘러 양식이 발전했는데
이것은 수직선을 강조하고 큰 창문을 통해 빛을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채플 1446년에서 1515년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헨리 7세 채플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밝고 개방적인 건축 양식이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병이 퍼진다는 인식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묘지와 납골당의 건축도 발전했습니다. 체코 쿠투나호라의 세들레츠 납골당에는 약 4만 명의 뼈로 만든 장식이 있습니다. 1870년대에 현재의 모습으로 재배치되었지만 원래는 14세기 흑사병 희생자들의 유골이었습니다. 이러한 납골당은 죽음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전시함으로써 메멘토 모리의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파리의 생이노상 묘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묘지 주변의 회랑에는 수많은 벽화와 조각이 있었고 시민들은 묘지를 산책하며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놀랍게도 묘지는 장터와 만남의 장소로도 기능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흑사병이 예술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어두운 주제의 증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들이 인간의 조건을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탐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보편성은 역설적으로 개인의 고유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상화가 발전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핀이 부부의 초상 1434년은 개인의 독특함을 포착한 초기 걸작입니다. 예술에 새겨진 죽음의 그림자는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사람들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이 노력은 곧 인간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1349년 봄 옥스퍼드 대학의 머튼 칼리지 기록 보관소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회계 담당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망자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신학 교수 5명, 법학 박사 7명, 철학 교사 12명, 그리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전체로 보면 교수진과 학생의 약 40%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1348년에서 1350년 사이 16개 칼리지 중 4개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고 나머지 칼리지들도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파리 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파리 대학 기록에 따르면 1348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신학부 교수 30명 중 16명이, 의학부 교수 40명 중 20명이, 법학부 교수들 중 절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의학부 교수들의 높은 사망률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의 원인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려다 자신들이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소르본 대학의 신학자이자 연대기 작가인 장드 베네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가장 먼저 쓰러졌다. 그들의 지식은 죽음 앞에서 무력했고 그들의 책은 재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대학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볼로냐 대학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법학 대학이었는데 1348년 한 해 동안 법학 교수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대학 평의회 기록을 보면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강의실이 텅 비었고 도시의 하숙집들이 문을 닫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도바 대학, 페루자 대학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부 프랑스의 몽펠리에 대학은 유럽 최고의 의학대학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1348년 여름 의학부 교수 거의 전원이 환자를 돌보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인 계층의 대량 사망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첫째, 기존의 권위주의적 학문 체계가 약화되었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 초의 유럽 대학은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스콜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기독교 신학을 결합하여 이성을 통해 신앙의 진리를 증명하려는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은 이러한 이성주의적 낙관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논리학의 3단 논법도 신학의 정교한 논증도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윌리엄 오컴 1287년에서 1347년은 흑사병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사상은 흑사병 이후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컴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오컴의 면도날 원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의 영역을 분리하고 경험과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흑사병 이후 그의 경험주의적 접근은 점차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과학혁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대학들이 설립되었습니다. 흑사병 이전에 유럽에는 약 20개의 대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35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약 60개의 새로운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1348년 체코의 프라하에 중부 유럽 최초의 대학인 카를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4세가 세운 이 대학은 파리 대학을 모델로 했지만 체코어로도 강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1364년 폴란드 크라쿠프의 야기에우어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1365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의 빈 대학이, 1386년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학들은 지역의 필요에 더욱 밀착되어 있었고 파리나 볼로냐 같은 전통적 중심지의 독점을 깨뜨렸습니다. 스코틀랜드에도 1413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이, 1451년 글래스고 대학이, 1495년 에버딘 대학이 차례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독일 지역의 대학 설립붐이었습니다. 쾰른 대학 1388, 에르푸르트 대학 1392, 라이프치히 대학 1409, 로스토크 대학 1419,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1456, 프라이부르크 대학 1457, 바젤 대학 1460, 튜빙겐 대학 1477 등이 연이어 설립되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라이너 크리스토프 슈윙거스는 그의 연구에서 흑사병 이후 지역 군주들과 도시 당국은 자체 대학을 갖는 것을 위신의 문제로 여겼다고 분석합니다. 셋째, 교육 언어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대학에서 강의와 논쟁, 저술은 모두 라틴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라틴어는 학문의 보편 언어였고 유럽 전역의 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였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은 이러한 언어적 독점에도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라틴어 교육을 받은 성직자와 학자들이 사망하면서 교육받은 평신도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라틴어보다 자신의 모국어에 더 익숙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단테 알리기에리가 이미 1308년에서 1320년 사이에 신곡을 라틴어가 아닌 토스카나 방언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선택이었고 많은 학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단테는 소고론이라는 라틴어 논문에서 자신의 선택을 변호했는데 그는 살아있는 언어야말로 진정한 표현의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흑사병 이후 단테의 선택은 점차 정당화되었습니다. 조반니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을 이탈리아어로 썼고 이 작품은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했습니다.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는 주로 라틴어로 학술 저작을 썼지만 그의 사랑시 칸초니에레는 이탈리아어로 쓰여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라틴어를 복원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국어 문학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영국의 지배계층은 프랑스어를 사용했고
교회와 학문은 라틴어를 사용했으면 평민들만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중반 이후 이러한 언어적 계층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362년 영국 의회에서 소송 절차 라틴어 사용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법정에서 프랑스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제프리 초선은 캔터베리 이야기를 중세 영어로 썼습니다. 그는 라틴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했지만 의도적으로 영어를 선택했습니다. 초서의 영어는 런던 방언을 기초로 했는데 이것이 훗날 표준 영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382년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맹렬한 반대를 받았지만 많은 평신도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위클리프 성경은 필사본으로 유통되어 종교개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프랑스어는 이미 궁정과 귀족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사용은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1370년 샤를 오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니콜 오렘이라는 학자가 이 작업을 수행했는데 그는 번역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프랑스어 철학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어가 학술 언어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독일 지역에서는 마이스터징어장인 시일라는 독특한 문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장인 계층 출신으로 독일어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뉘른베르크의 한스 작스 1494년에서 1576년가 가장 유명한 마이스터징어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독일어 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넷째, 교육 내용도 변화했습니다. 흑사병 이전의 대학 교육은 자유학이라 불리는 7과목 문법, 수사학, 논리학삼학과 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사과를 기초로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교육 체계를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 이후 더 실용적인 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의학 교육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물론 당시 의학은 여전히 갈레노스의 체액설에 기초하고 있었고 흑사병을 치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는 역설적으로 의학 연구를 자극했습니다. 1348년 이후 유럽의 여러 군주들은 시신 해부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는 1315년부터 이미 제한적으로 해부가 허용되었지만 흑사병 이후 그 빈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파도바 대학의 해부학 극장은 1594년에 건설되었지만 그 전통은 14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몽디노 데이 루치가 1316년에 쓴 해부학은 중세의학의 중요한 저작이었지만 여전히 갈레노스의 권위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직접 관찰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6세기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의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 1543년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법학 교육도 변화했습니다. 중세 대학의 법학은 주로 로마법과 교회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 이후 복잡한 상속 문제, 토지 소유권 분쟁, 노동계약 등 실무적 법률 문제가 급증하면서 더 실용적인 법학 교육이 요구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법학자들은 관습법을 체계화하기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관습법이 발전했습니다. 런던의 법학원 링컨스 인, 그레이스 인, 이너 템플, 미들 템플 등은 14세기 후반에 체계화되어 영국 법률가 양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회계와 상업 교육도 중요해졌습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은 이미 13세기부터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흑사병 이후 이것이 더욱 체계화되고 교육되기 시작했습니다. 1494년 루카 파치올리가 출판한 산술, 기하, 비례 총람은 복식부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책이었는데
이것은 14세기 이후 축적된 상업 지식의 총결산이었습니다. 인문주의의 발전도 이 시기의 중요한 지적 변화였습니다. 페트라르카로부터 시작된 인문주의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추상적 논리학 대신 고전 문헌의 연구와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플라톤, 키케로, 세네카 같은 고대 그리스 마이너스 로마 저자들의 원전을 찾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피렌체의 인문주의자 콜루초 살루타티는 피렌체 공화국의 수상으로 재직하면서 고전 학문의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제자 레오나르도 브루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윤리학을 그리스어 원전에서 직접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중세의 아랍어 번역본에 의존하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흑사병은 또한 도서관과 필사 작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수도원 도서관이 흑사병으로 수도사들이 사망하면서 방치되었고 귀중한 필사본들이 유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인문주의자들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치된 수도원을 돌아다니며 잊혀진 고전 문헌을 발굴했습니다. 포조 브라치올리니는 스위스와 독일의 수도원들을 여행하며 키케로의 연설문,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같은 중요한 텍스트들을 재발견했습니다. 1450년경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전파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책은 더 이상 필사본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대량으로 인쇄되어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첫 작품인 42행 성경은 인쇄혁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500년까지 유럽에서 약 2만 종의 서적이 인쇄되었고 총 1500만 부가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흑사병이 초래한 지식 계층의 붕괴는 역설적으로 지식의 민주화와 다양화를 가져왔습니다. 라틴어의 독점이 깨지고 각국의 자국어가 학문과 문학의 언어로 부상했습니다. 파리와 볼로냐의 독점이 무너지고 유럽 전역에 새로운 대학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권위가 약화되고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적 전통이 싹텄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흑사병이라는 비극적 재앙의 예기치 않은 결과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지식의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